교재는 123페이지 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있었죠. 몇 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무슨 회계세요?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주된 목적은 남 보여주는 거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요 외부가 내부로 바뀌어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적 특성 두 가지 있었죠. 믿어야 된다, 신뢰성, 맞게 써라, 목적적 합성. 그래서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 그 다음에 검증, 가능, 중립.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 피드백, 적시성.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그래서 세 가지 나온다 그랬죠.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뭐요? 비용. 그 다음에 어저께 봤었던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있었죠. 그래서 통화 및 통화비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분리해금, 당좌하고 보통 현금성 자산, 취득장시 만기가 3개월.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었죠. 네, 지분증권하고 뭐요?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리고 저희가 외우는 것들은 딱 두 가지라 그랬어요. 종류 아니면 공식입니다. 그래서 지분에는 단기매매, 매도 가능,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채무는 단기매매, 매도 가능,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다음에 보실게 이거 증권까지 됐고, 그 다음에 오늘 볼 거, 그래서 매출채권이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엄, 그 다음에 매입채무가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업, 그 다음에 어음 할인이나 매각거래라고 나오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못 받는 돈 준비하는 게 뭐라 그랬죠? 대손, 충당금. 그래서 무슨 법 쓴다고요? 보충법. 근데 요거는 수업 시간만 잘 들으시면은 다 맞추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엄,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이나 미수금, 영업과 관련 없다. 그래서 우리 회계는 판매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회계 처리해서 돈이 얼마나 남았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판매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로 많이 나누긴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1년 이내냐, 1년보다 기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나눌 때에 판매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123페이지. 그리고 초반에는 암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초반에 외워놓고 나중에 기억 안 나는 거 다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암기가 초반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감가상각이라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감가상각이 뭐 하는 거냐면 가격이 뭐 하는 거죠?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가상각은 요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사용.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물건들이 이제 전자제품이 이쪽하고 관련이 많아요. 쓰면 쓸수록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래서 핸드폰도 처음 샀을 때 만약에 1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쓰면 쓸수록 중고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 얼마, 1년 6개월 후에 얼마, 2년 후에 얼마,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뭐예요? 떨어져요. 그 가치가 감소하는 거를 우리 회계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무슨 상각이라 그래요?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거기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뭐를 안 한다고요? 감가상각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우리 토지 있잖아요. 이거 써도 안 없어지죠. 맞죠?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건 안 없어지잖아요. 땅은. 건물이야 몇십 년 지나면 뭐 할 수 있죠? 부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오래되면은 없어지잖아요. TV도 오래되면 없어집니다. 근데 땅은 안 없어지죠. 그래서 감가상각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의 뜻이 뭐냐면 아직 완성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인 걸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완성 안 됐으니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요거는 완성된 다음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거세요. 외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잘 나오지는 않는 편이라.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 나오긴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유형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가치가 뭐하죠? 감소합니다. 이러한 가치 감소액을 뭐라 그래요? 감가상각.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자산의 평가 과정이 아니라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취득원가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체계적이고 합리적. 그래서 감가상각이 나오면 지문에 요 문구가 나와요. 체계적이다, 합리적이다. 요게 나오면 뭐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감가상각.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외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거기 있는 거 설명드리면 취득원가라고 있습니다. 취득원가가 뭐예요? 취득원가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구입금액이에요. 내가 산 거. 그래서 100만 원 주고 샀어. 그러면 그게 무슨 원가가 되는 거예요? 취득원가. 그 다음에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사용기간이에요. 사용기간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내용연수. 그래서 내용연수가 5년 남았어. 그러면 아직 5년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잔존가액. 요거는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주로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을 추후에 외울 건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교재에는 공식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 첫 번째 장 밑에인가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요거 관련된 공식이 5개 있을 겁니다. 나중에 5개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는 주로 계산 문제로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번 공식 문제를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식을 숙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도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액법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나 잔존가액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잔존가액 나누기 무슨 연수요? 내용연수.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의 3요소를 안 외워요. 왜 안 외우냐면 이 정액법을 외우시면 감가상각의 3요소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맞죠? 그리고 정액법의 뜻이 뭐냐면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다 그래서 정액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정액의 뜻이 뭐예요? 금액이 뭐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액법. 매년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그래서 얘의 특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커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곱하기 연수 합계낸다 그래서 연수합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잔여내용 연수. 제가 좀 이따 간단하게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한 번씩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2. 그래서 왜 이중이라고 하냐면 우리 이중의 뜻이 뭐죠? 하나예요? 2개예요? 2개죠. 그래서 여기 몇이 들어가는 거예요? 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은 여기 보시면 내용연수 합계내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정률법은 요 정률이 뭐냐면 퍼센트예요. 그래서 요 정해져 있는 율 갖고 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정률법. 그 다음에 정액법은 매년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정액법.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생산량 분의 단기 생산량. 그래서 생산량 갖고 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로 나와요. 주로. 근데 계산 문제 아시겠지만 공식 못 외우면은 계산 문제는 찍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 풀 때 그 답 맞출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계산 문제 찍었는데 맞았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진짜로. 남들은 막 2분 3분씩 머리 써가면서 했는데 난 5초 만에 찍었잖아요. 근데 맞았어. 맞으면 됐죠 뭐. 감독관이 이거 찍어서 맞추셨어요?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저도 처음에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험 볼 때쯤에는 과정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결과가 안 좋으면 과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안 좋아도 결과만 좋으면 사람들이 뭐해요? 인정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특히 그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동계올림픽 때였나? 네. 요번에 대한민국이 은메달, 동메달 많이 땄죠. 예전에 비해서 금메달 많이 못 땄잖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 은메달 땄다고 울고 있어요. 그럼 전 옆에서 뭐 하냐면 쟤네 큰일 났다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금메달 안 따면 안 알아주잖아요. 네.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요. 1등 아니면 별 볼 일 없어. 2등 인정 안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만 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면접 보러 가면은 열심히 하셨어요? 안 물어보잖아요. 뭐만 물어봐요? 자격증 있냐고. 그것만 물어봐요, 진짜. 그래서 처음엔 근데 그건 있습니다. 과정이 아름다워야 결과도 아름다울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네, 편법이나 다른 방법을 써서 결과가 좋으면 오래 못 가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금방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좀 잘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125페이지까지 하고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어떻게 구하는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왜 요 세 가지만 보여드릴 거냐면 지금까지 계산 문제는 요 세 개만 나왔어요. 근데 요 밑에 건 왜 외워야 되냐면 요 밑에 게 공식 문제에서도 요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개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교재는 왜 2개만 있냐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나오기는 요게 한 7, 80% 나오고 밑에 것 중에서 한 1, 20% 나오는데 그놈의 혹시나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보시면 유형자산에 뭐라고 있으세요? 처분. 요거는 저희가 따로 나중에 1시간 들여서 분계 연습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연습을 따로 할 건데 우린 일단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싸게 파는 걸 뭐라 그러냐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그 다음에 싸게 팔면 뭐라 그래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많이 나는 게 좋은 거다? 네, 이익이 많이 나야 좋은 겁니다. 왜요? 이익이 많이 나야 가져가는 게 뭐하니까요? 많아지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저기 뭐냐 저는 많이는 안 시켜 먹어봤어요. 예, 배달 많이 시켜 먹었었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예. 근데 지금 가격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짬뽕 하나 시키는데 5,000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배달료만 5,000원이라고. 짬뽕 하나 값이 6, 7,000원인데 배달료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있지 않냐. 근데 요즘에는 많이 포장해놓고 많이 가지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전 2년 동안에 코로나 시절 2년 동안에 배달 시켜서 먹은 게 한 2번인가 3번밖에 안 돼요. 원래 한 번은 제가 가려고 포장을 시켜놨는데 저희 꼬맹이가 장난을 치셨어요. 무슨 장난을 쳤냐면 차 키를 숨겨놨어요.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서 차 끌고 가야지 그리고 차 키를 샀는데 없는 거예요. 막 식은땀 흘리다가 전화했죠. 일단 배달로 갖다 달라고. 그리고 이제 왠지 제일 것 같아. 그리고 가갖고 아빠 차 키 어디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숨겨놨대. 그거 갖고 오라고. 그래서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편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갖다 주니까 시간도 세이브는 되긴 하고. 근데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전 제가 웬만하면 갔다 오거든요. 전 나가는 게 좀 편해서. 집에 있으면 심부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비품이 100만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게 취득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10만원으로 볼게요. 그래서 요게
남은 금액이라 그랬죠. 잔존 가치가. 잔존이 뭐예요?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이제 금액. 그래서 남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용 년수는 5년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정률은 계산하기 편하게 50%. 또 이런 식으로 지문에 공식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줘요. 근데 우리가 공식을 외워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외우는 겁니다. 뭐 때문에 외우냐면 첫 번째로 정액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뭐요? 내용연수. 얘 안 쓰죠. 맞죠? 그 공식을 모르면 다 갖다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은 금액은 회사에서 법률에서 산정할 수 있는 금액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시험 때는 주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100만원.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10만원. 나누기 5년. 근데 실무에서는 우리가 계산 안 합니다. 누가 해줘요? 프로그램이 다 해요. 기본적인 데이터만 넣어주시면 프로그램에서 합니다.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줘요. 나누기 몇 년이요? 5년.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은 18만원. 요게 1년치. 1년차. 그 다음에 2년 때에도 100만원 빼기 얼마예요? 10만원. 나누기 5 해서 얼마 나와요? 또 18만원. 2년차에도. 그 다음에 3년차도 똑같아요. 그래서 5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뭐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정액법. 3년차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몇 년치까지 똑같은 거예요? 5년치까지. 그래서 요거 밑에 건 지울게요. 그래서 1년부터 5년까지 다 얼마가 되는 거예요? 18만원.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요? 정액법.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내긴 하는데. 왜 안 내냐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웬만하면 틀릴 확률이 낮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가 더 잘 나와요. 정률법. 그래서 정률법 공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이 정률을 간혹가다 상각률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상각률이나 정률이나. 그래서 보시면 아까 취득원가가 100만원이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빰.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률 몇 프로라고요? 50%. 그러면 50만원. 요게 1년치. 그 다음에 2년차 100만원 빼기 50 곱하기 50%. 그래서 25만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의 뜻이 뭐냐면 누계가 뭐예요? 누계. 네, 누적. 누적되는 걸 뭐라 그래요? 누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감가상각 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0. 근데 두 번째는 좀 전에 감가상각 했죠. 얼마 했죠? 50만원. 그러면 얼마가 현재 누적되어 있어요? 50.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 그리고 시험은 웬만하면 3년차를 내요. 왜 3년차를 내냐면 3년차를 맞추셔야 이 공식을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차는 100만원 빼기,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얼마 빼야 돼요? 네, 25만원 아니에요. 누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50만원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가 발생했죠? 25만원. 그래서 얼마예요? 75만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정률법을 내면 웬만하면 3년치를 구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 세 번째 걸 구할 수 있어야 이 감가상각 누계액의 말뜻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몇 프로요? 50%. 그러면 12만 5천원. 이게 몇 년치요? 3년치. 그러면 4년째는 50만 원에다가 25만 원에다가 얼마까지 더해야 돼요? 12만 5천원 더해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면 정률법이 많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정액법은 공식만 알면 맞출 수 있는데 정률법은 요 말뜻도 이해해야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의 말뜻. 그리고 가뭄에 콩나듯이 이분이 나와요. 연수학계법. 잘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 연수학계법 거의 안 써요. 근데 이제 이론에 있다 보니까 간혹가다 한 번씩 내요. 그래서 연수학계법 나오면 사람들 많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외웠어도요.
안 쓰면 잊어버려요. 연수학계법 시험 볼 때까지 한 번 정도밖에 안 써요. 거의 없어요, 문제가. 그것도 많이 풀어야 한 번 정도 쓰는 거고, 문제 많이 못 풀면 거의 못 써요. 그 다음에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자녀 내용, 연수. 그래서 아까 취득원가가 100만 원이었었죠? 잔존가치가 얼마였어요? 10만 원. 그 다음에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요. 아까 5년이었잖아요. 내용연수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그래서 내용연수의 합이 5년이면은 1부터 5까지. 10년이면은요. 1부터 10까지. 20년이면 1부터 20까지 더하는 거예요. 다른 시험에서는 1부터 20까지도 돼요. 20년도 나오는데 저희 시험은 그렇게는 안 내요. 많이 나와야 5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내냐면 저희 시험의 특징은 이 사람이 이 공식을 이해했냐를 물어보는 거지 웬만하면 심하게 꼬지는 않아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꼬을 때도 있긴 있는데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심하게 꼬진 않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 다음에 자녀 내용 연수는 몇 년 남았냐예요. 아직 처음 하죠. 처음 하면 내용 연수 몇 년 남았어요? 5년 남았죠. 왜냐하면 우리 총 내용 연수 몇 년이었어요? 5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0만 원 나와요. 요게 1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만 원 빼기 10만 원.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더하면 15 나와요. 제가 이거 금방 구하는 방법 알려는 드릴게요. 근데 모르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5년이었죠.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몇 년 남았죠? 4년 남았죠. 그래서 15분의 몇이요? 4. 그래서 여기는 24만 원. 요게 2000년도. 그 다음에 3차는 100만 원 빼기 10만 원 곱하기 분모는 똑같아요. 15분의 이제 몇 년 남았어요? 3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시는 걸 연수 갖고 연수를 합계내서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연수 합계법. 근데 계산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에 쉽지 않은 게 아니고 계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지라 자주 나오는 거는 잘 기억하시는데 가끔씩 나오는 거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고. 아 맞다, 이거 구하는 거 알려드린다 그랬죠?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공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5년이었잖아요. 요게 n이 내용 연수예요. 그래서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구나. 5 다음에 몇이죠? 5 다음에 6이죠. 그래서 5 곱하기 6은 얼마예요? 30이죠. 그러면 몇으로 나눠요? 2로. 그러면 15 나와요. 그러니까 10년이면 10 곱하기 11 하신 다음에 2로 나누면 55 나와요. 이런 공식이 있는데 모르셔도 지장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냥 이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5년 이상 안 내요. 3년 나왔어.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100까지 곱한데 그러면은 계산기 갖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0까지 더하래. 그러면 100 곱하기 100일 나누기 몇이요? 2 하시면 5050.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더하면 5050 나와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몰랐는데 어느 교재에 이 공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식 모르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간략하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126페이지 보시면 무슨 자산이세요? 무형자산. 그래서 무자가 무슨 무자예요? 없을 무자예요. 그래서 형태가 없는 건데 이 무형자산의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몇 년이 넘으셔야 돼요? 1년이 넘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형이니까 뭐가 없어요?
형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에 사용하셔야 되고 효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자산은 효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뭔가를 살 때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회사에서 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벌려고요? 돈 벌려고. 왜냐면 일반적인 회사들은 다 영리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냐?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좀 뉴스에 한번 나왔었는데 요즘 참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어떤 회사에서 이제 그림 관련된 회사도 아닌데 그림을 몇백억 원치 샀대요. 150억인가? 200억 원어치? 그리고 이제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 그림 판 미술관하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부터 해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하기사 뭐 한때 잠깐 뭐 미술이나 뭐 그런 걸로 이제 돈 버는 게 한참 또 유행했었잖아요. 최근에 광고도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음악 저작권 사갖고 돈 벌라고. 늦었습니다 이미.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 귀에 들어왔죠? 늦었어요. 남들보다 빨라야 돼요. 무조건 다 돈 벌려면. 남들하고 같이 들어가면 돈을 벌더라도 얼마 못 벌어요. 근데 남들보다 빠르면 왕창 벌 수 있죠. 왜요? 뒷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팔고 나가면 돼요. 무조건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형자산 거기 보시면 무형자산 할 때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이건 2장짜리에 있는데 요거 먼저 정리할게요. 식별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식별 가능의 뜻은 다른 게 아니고 회사하고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판매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권은 자가 창출이 안 되고 유상 취득만 가능하다라고 거기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업권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장사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딴 건 몰라도 요거는 이해하실 겁니다. 장사 잘 되면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면 대부분 우리 회사가 장사가 되게 잘 돼. 근데 누군가 와서 사겠대. 그러면 원가에 팔아요, 비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돈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거 정확하진 않아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TV 프로에 보면 막 맛집이다 뭐 아니면 뭐 가성비 좋은 식당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과거에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대요. TV에 돈 주고 나온 다음에 이슈화 시킨 다음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비싸게. 왜냐면 TV에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초반에 몰리잖아요. 후반엔 모르겠지만. 그럼 그 몰릴 때 우리 장사 잘 되니까 얼마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파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권이라는 건 우리 회사 장사 잘 돼. 그러니까 어떻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근데 자가 창출은 안 돼요. 자가 창출이라는 게 뭐냐면 내 임의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장사 잘 되니까 영업권 100억이야.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되고 돈 주고 사는 것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자본이 10억짜리 회사가 있어요. 근데 장사가 되게 잘 돼. 내가 이 회사를 사려고 이 회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 회사에서 20억 달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회사를 20억에 샀어. 그러면 얼마 더 줬죠? 10억 더 줬죠? 이 10억이 무슨 건이 되는 거예요? 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웃돈 준 거. 왜냐면 내가 이 회사를 산 이유가 영업이 뭐 돼서 산 거예요? 잘 돼서 산 거잖아요. 다른 회사들보다. 그래서 그 권리를 무슨 권이라 그래요? 영업권. 근데 돈 주고 사는 것만 인정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회사의 가치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회사는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어. 이렇게 가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돈 주고 사는 것만 뭐 하겠다?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는데 요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어요. 쪽지 시험 볼 때 외우긴 할 건데 이 직접법은 프로그램이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분개할 리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간략하게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용기간이 내용연수라 그랬죠. 그래서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로 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에 막 50년, 80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만큼 하시면 돼요. 아니면 계약을 할 때에 요거는 30년 동안 쓰겠다. 50년 동안 쓰겠다. 이렇게 계약서에 있으면 그 계약서에 맞추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법에도 없고 그 다음에 계약 내용에도 없고 그러면 몇 년으로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몇 년은 넘기지 말자. 20년은 넘기지 말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뭐냐 저작권 있죠. 작사 작곡 관련된 거 그게 50년인가 70년인가 그럴걸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시면 자녀한테 상속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과거에 그 김광석 씨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광석 씨 근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나냐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김광석 씨 관련된 저작권이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됐대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김광석 씨 거리도 생기고 그 다음에 뮤지컬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저작권 관련돼서 수익이 확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쯤에 저작권이 거의 1년에 억 단위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네가 죽였니 내가 죽였니 그때 막 이슈화 됐었잖아요. 결론은 다 뭐 문제예요? 그놈의 돈 문제예요. 돈 안 들어가면 사람들 안 싸웁니다 절대. 술 먹고 이렇게 돼갖고 싸우는 거 아닌 이상은 돈 안 들어가면 웬만하면 싸울 일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여러 가지 봤죠. 그래서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으로 하자? 정액법. 그러니까 아까 뭐 정액법도 있었고 정률법도 있었고 연수학계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무슨 법으로 합시다? 정액법. 그래서 시험 보실 때 무형자산이 나왔는데 감가상각 하래. 근데 무슨 법인지 안 나와. 그러면 그냥 무슨 법으로 하시면 돼요? 정액법.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요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요 파트예요. 마지막.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정상개발비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요 파트가 제일 잘 나옵니다. 요즘 추세는. 그래서 보시면 우리 개발이라는 게 있고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연구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도 지금 현재 연구가 끝난 게 있습니다. 하나. 이거 이제 누가 개발할지 모르겠는데 개발하는 사람이 대박 날 건데 뭐냐면 다들 스마트폰 있잖아요. 핸드폰. 무선 충전.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선 충전 아니에요. 기계 위에다 올려놓는 거 말고 들고만 다니면 무선 충전되는 거. 와이파이처럼 땡겨서. 이거 만들었어요. 한 3년인가 5년 전에 카이스트에서 발표를 했어요. 무슨 발표했냐면 우리 정도 되는 강의실 어디에다든 던져 놓으면 자동 충전이 돼요. 근데 상용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공중에 뭐가 떠다니는 거예요? 전기가 떠다니는 거예요. 사람한테 전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전기가 몸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이 떼돈 버는 거예요. 왜 떼돈 버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자동 충전이 돼. 그러면 설마 스마트폰만 자동 충전하겠어요? 모니터, 노트북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 충전 되겠죠. 그리고 그거 만드는 사람 대박이 아니라 평생 자자손손 죽을 때까지 돈만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해결하는 회사가 떼돈 버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 얘기가 나온 지가 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연구는 끝났다. 그럼 이제 개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발이 끝나야만 요게 가능하거든요. 돈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익이 있어야 자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발비는 자산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발이 끝났대. 그러면 뭐가 가능한 거예요?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에 이거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 좋은 게 연구가 끝났다. 그러면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 왜 안 파냐고. 연구만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연구 끝났다 그래서 다 팔린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내놓으면 뭐 하죠? 안 팔리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줄이는 방법을 이제 또 뭐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예전에 이 얘기도 TV나 신문에 많이 나왔었어요. 모니터 있죠. 지금 마우스로 터치하죠. 이거를 터치 스크린으로 만드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 ATM 기계 있잖아요. 그거 다 터치 스크린으로 하죠. 근데 왜 아직 모니터를 터치 스크린화 못 시킨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아직 어때요? 비싸요. 근데 나중 되면 나올 거예요. 가격이 계속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겠죠. 많은 회사들 중에서. 그래서 이게 가격이 많이 줄어들면은 그때부터 뭐 할 수 있어요? 터치만 하면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도 이거 TV에서 봤었는데 우리가 말하면 프로그램에서 타자 쳐주는 게 있대요. 근데 한 대당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쓰라고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상용화가 되면은 가격이 줄어들고 이제 어떻게 해서 가격이 많이 줄어들면은 일반 사람들도 그런 걸 쓸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런 거 나오면 또 이제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속기사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가 하나 나오면 좋은 사람이 있지만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좋은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아직 이력서에다가 사진 붙이죠. 예, 사진 없애자라고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누가 들고 일어났어요? 사진관. 사진관에서 왜요? 요즘 안 그래도 사진 안 찍는데 반명 한 판까지 이력서에 붙이는 사진까지 안 찍으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빛이 있으면 모두 있는 거예요. 어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아직까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서빙하는 로봇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개가 생김으로 해서 서빙할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 가면은 강남 쪽에 그거 있다면서요. 닭 튀겨주는 기계. 예, 그러면 이제 닭도 누가 튀기는 거예요? 기계가. 그 다음에 뭐 밥하는 로봇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일본에도 있다면서요. 일본에 기계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대요.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게 필요한 사람이 생기고 또 필요 없는 사람이 생기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무형자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식별 가능성. 그래서 따로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하고 같이 파는 게 아니고 요 무형자산만 따로 판매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통제는 어떻게 보면 법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표권, 특허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뭐였지? 백종원 아저씨 나왔었던 골목식당 거기에 덥죽, 그거 사고가 몇 건 있었잖아요. 왜냐면 덥죽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상표권을 딴 사람이 내놨잖아요.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그거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덥죽을 모티브로 해서 프랜차이즈 만들었다가 욕먹고 접을 위기에 놓였었죠. 그래서 이게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있죠? 이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법적인 걸로. 근데 법적인 게 안 되어 있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모방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그 무슨 비어 유행했을 때 있었잖아요. 봉구 비어 이런 거 유행할 때. 그러면 봉구 비어 말고 비슷한 거 엄청 많았잖아요. 무슨 비어 해서. 거기에 제 이름도 있었어요. 용구 비어라고. 몇 군데는 없었는데 인터넷 제가 가끔씩 제 이름 쳐보거든요. 인터넷에다가. 그러면 전용구 공인중개사 뭐 이런 게 떠요. 근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비어가.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뭐가 있어야 돼요? 효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미래에 일정한 효과라던가 무슨 창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익 창출. 그런 게 아니면 회사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컴퓨터 왜 사요? 컴퓨터 갖고 일해야 뭐 벌 수 있죠? 돈 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름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에어컨 왜 사요? 그렇죠. 더우니까 일하는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에어컨 틀면은 스트레스를 어때요? 좀 덜 받겠죠. 근데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덥기까지 해. 일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미래 경제적 뭐가 있어야 돼요? 효익이 있어야 됩니다. 무형자산의 종류 보시면 개발비, 프랜차이즈 뭔지 아시죠? 요즘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거기 보시면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산업재산권이라고 하고요. 12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소프트웨어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간혹가다 이 소프트웨어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소프트웨어가 이거 얘기하는 거죠. 뭐요? 프로그램. 그래서 시험 문제 막 이런 거 나와요. 회계 프로그램 샀다고. 회계 프로그램 500만 원어치 샀대. 그러면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다음에 거기 보시면 127페이지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에 개별취득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뭐 적어주시냐면 부대비용. 매입 시에 부대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 다음에 127페이지 밑에 보시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개발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내부 창출 안 돼요, 자산은. 근데 유일하게 내부 창출 가능한 게 개발비예요. 왜 그러냐면 개발이라는 게 물건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다른 회사하고 같이 하면 나중에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어떤 회사가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랑 합작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라는 회사는 A 회사를 도와주는 거였고 A 회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물건을 이제 개발을 해갖고 만들려고 했는데 이 B라는 회사가 다른 회사한테 중국 회사였나? 어쨌든 다른 회사한테 그 같이 개발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팔아먹었어요. 가능합니다. 돈 준다 그러면 팔아먹잖아요. 뭐든지 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안 좋은 일도 있었죠. 군인 중에 현역이 군사 기밀 빼다가 걸렸잖아요. 북한 간첩하다가. 왜 있냐 그랬더니 비트코인 준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체적으로 하는 게 가장 어때요? 안전해요. 그래서 내부 창출 가능한 게 유일하게 개발비입니다. 나머지는 다 돈 주고 사거나 외부하고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제 거기 그 도형으로 이제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라고 해놨는데요. 연구 단계는 말 그대로 연구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계획적인 탐구 활동. 그 다음에 연구 결과 등을 탐색, 평가, 응용, 선택하는 활동. 그 다음에 개발 단계,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그래서 시제품과 모형 및 시험 공장 등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건데 연구 단계는 그냥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는 그 테스트가 끝나서 이제 뭐를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네. 이제 테스트만 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가 테스트만 했다간 돈을 못 버는데. 그럼 그 테스트 된 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돈 벌려고 노력하는 게 무슨 단계예요? 개발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그 물건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공장 가시면은 자체 연구하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외부한테 맡겼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대기업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괜찮은 것들 많이 뺏어간 거 많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대기업한테 좀 더 어떻게 보면 대기업 친화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싸우면 대기업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저도 이거는 뉴스보다 알았는데 이게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면 그 특허권이나 그런 거 가지고 물건을 못 만든대요. 이 법적인 다툼이 끝날 때까지는 그 기술력 가지고는 물건을 못 만든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은 다른 거 할 게 많잖아요. 다른 거 갖고 돈 벌면 되는데 그 중소기업은 대부분 한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송에 걸려버리면 돈 못 번 채로 소송만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에 이기더라도 거의 다 보면 빈털털이야.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죠. 근데 우리나라도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거의 다 대기업이 이겼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중소기업도 사이사이에 이기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근데 그렇게 바뀌는 게 맞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긴 하니까. 그 다음에 영어권은 특별히 보실 거 없어요. 그냥 그거는 단순하게 암기로 좀 끝낼 거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 위에 보시면 무형자산의 상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몇 년 초과할 수 없다고요? 20년. 그래서 몇 년 이내로 해야 된다? 20년 이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몇 번째 줄이야? 둘레 여섯 번째 줄 끝쪽에 보시면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법을 사용한다? 정액법.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거긴 좀 암기로 대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140페이지 PC고요. 잠시 후에 140페이지에 있는 뭐를 할 거예요? 부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얼추 재무회계가 거진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아마 화요일 내지 수요일. 참고로 실기는 한 5시간에서 6시간이면 끝나요. 실기는 쉬워요. 실기는 뭐 실질적으로 다들 타자 칠 줄 알잖아요. 타자만 치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하루, 늦으면은 하루 반나절, 그러니까 6시간 정도면 아마 실기는 마무리 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0시 반에 부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